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또다시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와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AI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대부분 좋지 않아요. 엔비디아 정도가 실적이 괜찮고 인텔도 굉장히 지금 실적이 굉장히 나쁘죠. 그런데 또 최근에 브로드컴도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차대조표예요. 일반적으로 영업 실적이 나빠지는 거는 손익계산서 문제인데, 그런데 대차대조표에 실적이 좋지 않은 유가증권이 많이 편입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주식 투자 팀까지 있어요. 우리나라도 대기업 같은 데는 채권과 주식 동시에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주식을 따로 하는 데도 있을 텐데, 자산운용사 또는 금융회사만 이 그 유가증권 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차대조표에는 많은 기업의 유가증권이 들어가 있는데, 지난 한 3년 동안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가 이루어졌죠. S&P 500에 많은 기술주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들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면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또 다른 기업들의 대차대조표가 나빠져요.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도 이제는 중요한 그 뭐고 지표로 갈까요? 지표로도 할 수 있고 정보가 될 수 있는데, 회계학에서는 회계의 목적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즉,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가지고 공표하는 것이 많은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계의 목적은 이해관계자, 국세청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도 있을 수 있고,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또 채권 투자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이해관계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해가 공표를 하는데, 근데 대부분 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는 능력이 부족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인회계사들이 이쪽 분야 어떻게 보면 전문가지요. 그런데 이 투자 시장에서는, 자산운용시장에서는 이 대차대조표 해석 요령이 공인회계사처럼 하면 안 돼요. 특히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자산 내지 재무 상태를 표시하거든요. 일정 시점이에요. 이 얘기는 향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더군다나 유가증권이나 화폐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미래의 대차대조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처럼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아가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특히 기술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대차대조표는 아주 좋지 않아져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할 때도 그랬는데, 많은 미국 기업의 대차대조표가 지금 훼손됐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제가 6월 28일인가 세미나를 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7월 15일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뭐 제법 한 10% 이상 빠졌단 말이야. 근데 기술주들은 많이 빠졌어요. 엔비디아도 지금 고점 대비 뭐 한 20% 이상 빠졌을 거고요. 그 인텔은 뭐 고점 대비 엄청 빠졌고, 브로드컴도 어제 하루 동안에 10% 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대차 대조표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도 이제는 빠져야 된다. 그래서 금리 인하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의 실적이잖아요. 그죠? 결국 기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해도 부도나는 거예요. 또 금리 인하해도 효과 없어요. 그런 기업들은. 왜냐하면 시장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나쁜 회사는 우선은 채권 시장에서 채권 신용 등급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요. 근데 금리 인하해줘 봐야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특히 한계 기업들이 그렇고, 우리 한 기업도 A 등급에서 얼마든지 BBB 내지는 더블 B로 추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기업의 금융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금리 인하를 해줘도 큰 효과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차 대조표의 구성 항목이 중요한 거예요. 자산은 유동자산이 어떤 게 있는지도 중요하고, 유동자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현금인데 현금은 큰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문제가 있어요. 유가증권이 주식인 경우에는 기술주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6월 말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9월 지금 6일 7일 됐죠. 그러니까 한 3개월 만에 엄청 나빠져 버린 거예요. 대차 대조표가. 지금 분기 단위로 일반적으로 미국은 결산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9월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2분기 이제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있죠. 그게 이제 굉장히 나빠졌어요. 발표할 때보다. 그래서 이제 자산도 문제가 있고, 부채도 이제 유동부채가 있고 고정부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년 이하냐 1년 미만이냐를 가지고 유동자산이냐 고정자산 또는 유동부채냐 고정부채냐를 구분을 하는데, 실제 이제 시장의 금리가 안 좋아지고 경기가 나빠지고 하면 고정자산도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지금 1년 2개월 남은 거는 3개월만 지나면 또 유동자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대차 대조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특히 경기가 망가질 때 대차 대조표는 특히 중요하다. 경기가 망가지면 회사 고유의 실적도 나빠지잖아요. 즉 매출액도 나빠지고 또 매출액 마진율도 나빠지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유동자산도 나빠지고 또 유동부채도 나빠질 수 있어요. 즉 금리가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대차 대조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인회계사는 현 시점에서 결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투자자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좀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경제학은 맨날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물론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이 간다라는 표현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의 흐름, 그런 개념 속에서 보면 그 대차 대조표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거기는 하지만은 좀 프로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즉 시간의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해석해야 큰 문제가 없다. 특히 외화자산이 문제지요. 달러 표시 자산은 한때 이게 1,400원 가까이 했잖아요. 6월 5월에. 근데 지금 1,330원이니까 한 6, 7% 떨어졌죠. 근데 금리는 또 아직도 높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지요.
그러니까 자산도 외화자산이 금리 측면에도 문제가 있고 환율 측면에도 문제가 있고 뭐 달러 표시 자산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화폐가 아니더라도 부채도 마찬가지지요. 애행화 표시로 빚을 낸 사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150엔 가니까 160엔 간다고, 160엔 간다 하니까 180엔 간다고 하니 애행화 표시 부채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애행화 가치가 떨어지면 애행화 표시 부채가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160엔에서 140엔대까지 내려오면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애행화 표시 자산도 떨어졌다는 거죠. 쉽게 하면 일본 주식에 투자하면 일본 주가도 빠지고 애행화 가치도 올라가 버리니까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 환율이 그 조금 높을 때가 좋거든요. 미국 달러 대비 우리 환율이든 애행화 대비 우리 환율이든 환율이 높은 것이 좋은데 내려가 버리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율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 일본 애행화가 강세라는 얘기예요. 그럼 갚아야 될 돈이 우리 원화 표시로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빌려 가지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차대조표를 제대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대부분은 이제 현재는 거품 자산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제가 세미나 할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거품 자산이 아니더라도 주가가 빠져버리면 자산들이 대부분 거품이 돼버려요.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그 미래 1년간의 기대 수익률을 내면 이제 PER이라고 하지요. 정권 전문가들이 산좀 PER인데 또 자산을 가지고 보더라도 주가 하락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차대조표 해석을 공인회계사처럼 하면 안 된다. 더군다나 미 증시가 아직도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저점은 시간의 문제일 뿐 최근 한 8월 중순쯤 됐나요? 그때 저점은 시간의 문제일 뿐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차대조표 때문이고 손익계산서 때문이다. 근데 그 근저에는 고용과 같은 것이 있다. 고용이 한때 막 27만 건, 28만 건, 30만 건 되다가 지금 14만 건, 최근 8월께 14만 건이죠. 그 다음에 7월은 11만 건이단 말이죠. 고용이 이제 크게 나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경기가 이제 둔화되니까 그 주가가 빠지고 그래서 인텔도 실적이 안 나오고 브로드컴도 실적이 안 나오고 테슬라도 기대 못 미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대부분의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시는 유튜버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루하루를 두고 주가가 왜 빠지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경기 안 좋아지면 대차대조표 나빠지고 손익계산서 나빠지는데 주가 빠지는 거는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시황 해설은 사후 약방문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일거 외양간 고치긴다는 표현도 되고 죽고 나서 병원 간다라는 얘기 그런 의미 없는 얘기라는 거죠. 여하튼 주가는 큰 폭으로 나빠지면 대차대조표가 또 훼손되고 또 손익계산서도 나빠져요. 왜냐하면 대차대조표에 있는 자산을 팔면 이제 손실이 나잖아요. 비싸게 사가지고 또 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주가는 또 더 빠지게 되고 그걸 또 이용해 가지고 주가지수 선물도 매도하고 공매도도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산시장을 정태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대차대조표를 특정 시점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손익계산서도 뭐 동태적 개념이긴 한데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는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다. 그래서 주가가 예상보다 많이 빠지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자산과 부채 해석 요령을 공인회계사처럼 보면 안 된다. 즉 공인회계사한테 가가 이거 어떻네 하고 봐달라고 하면 볼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인회계사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공인회계사들 다수도 이걸 경우에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미국 증시 좋다고. 왜냐하면 대차대조표 좋고 손익계산서 좋으니까요. 그때는.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그때 매도 타이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대차대조표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보지 않으면 크게 후회한다. 근데 미래지향적으로 보기는데 필요한 정보는 성장률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고용 같은 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금리도 뭐 기업은 신용도에 따라서 등급이 책정되기 때문에 시장금리를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기준금리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주가 결정 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자산 주가만 자산 아니니까요. 주식만 채권 가격도 신용 등급 내리면 금리 인하에도 효과 없어요. 그냥 그 해당 채권을 발행한 기업에 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 빠지고 채권 가격이 같이 빠진다. 그리고 대차대조표도 부채와 자산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부채에도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지만은 자산에도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다. 그리고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또 고정자산, 고정부채와 연계시켜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확한 해석이 돼요. 여튼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자산시장 환경은 대차대조표 해석 요령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약 한 10일 전부터 지금 리스크 관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대차대조표 해석도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